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리라고 합니다. 네, 서울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서울 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저도 나고 자라기는 서울에서 다 컸습니다만 제가 있는 고래연구소는 울산에 있는 장생포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농담 삼아서 울산 사람들은 고래 타고 다닌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고래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이제 산업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리고 큰 공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제일 유명한 그런 도시이지만 사실 울산은 아주 예전에는 그 일제강점기하에는 포경기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그 포경이라던가 고래 고기, 고래 해체 뭐 그런 쪽으로도 사실 좀 유명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 서울이라든가 다른 타도시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고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던가 하는 문화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바다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고래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친화적인 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가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그 소풍 혹시 어디로 가나요, 선생님? 롯데월드. 네, 저는 여기서 가까운 그 신림초등학교 아시죠? 네, 거길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 국민학교 때죠. 네, 연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소풍 가면 관악산으로 주로 갔고 전철이 생긴 이후로는 어린이대공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공원도 이제 뭐 한참 나중에서야 갈 수 있었는데 울산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최소한 3번 이상은 장생포에 있는 고래마을로 소풍을 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뭐 많을 때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도 이제 울산에 있는 수산청과 여러 그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해양수산산업에 이제 각 적소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새 이제 특히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우영우 이후로는 고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접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러면은 어린이분들한테 한 번만 물어볼게요. 고래를 멀던 가깝던 살아서 움직이는 고래를 직접 눈으로 본 적 있는 사람? 네, 어른분들이 조금 있고 어린이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일단은 예전에는 서울대공원에서도 돌고래 쇼를 했었고 지금도 아마 롯데 아쿠아리움에 벨루가가 한 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 친구가 상댕이 그림을 보고 벨루가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벨루가는 상댕이랑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냥 그림을 그렸을 때는 생물학적 특징이 온전하게 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동그란 머리라던가 납작한 뭐 얼굴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어렸을 때 색상, 채색 같은 경우가 벨루가가 굉장히 좀 짙은 회색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밝아지기 때문에 다 큰 상댕이랑 좀 얼추 비슷한 그런 정도의 회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지느러미라던가 뭐 채색의 상당 부분 그리고 다 자란 몸의 크기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상댕이는 벨루가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뭐 상댕이라든가 큰 돌고래, 벨루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고래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나라 바다에는 생각보다 많은 고래들이 살고 있고 고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 포유류란 해상 또는 수중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전 생애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물속에서 살거나 아니면 해양 생태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포유류를 말합니다. 크게 고래류, 기각류 등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고래와 기각류는 있는데 해우류 그리고 해달, 북극곰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우류, 해달, 북극곰도 해양 생태계에 의존하거나 물속에서 죽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해양 포유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포유류라고 하죠? 네, 포유류는 어떤 특성을 가진 동물을 말하는 걸까요? 네, 친구. 아이를 낳는 네. 또 안경 쓴 친구. 네, 또 하나 더. 네, 말씀하세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맞아요. 포유류에서 유자가 젖유자예요. 예. 새끼를 낳는 동물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포유류의 큰 개념에는 알을 낳는 당공류들도 있고요. 굉장히 알 안에 있는 병아리 같은 상태로 태어나서부터도 젖을 먹고 크는 유대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어들은 알이 아니라 새끼 상태로 낳는데도 걔네들은 젖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포유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래, 물범, 물개 다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웁니다.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운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알은 저희가 생물학자들은 보통 도시락을 싸서 아이를 내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젖을 먹이면 항상 아이랑 같이 다녀야 되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데 보다 더 긴 시간을 투자하는 생물들입니다. 자, 우선 고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래는 정말 완벽하게 수중생활에 적응을 한 생물들입니다. 아까 생물은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명의 시작은 바다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육상에서 진화를 골고루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도 나오고 조류도 나오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육상에서 삶의 방향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를 했는데, 고래는 육상에서 살다가 물속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돌아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래의 골격들을 보면 육상에서 살다가 바다로 돌아가면서 보인 그런 변화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해요. 크게는 수염고래류와 이빨고래류로 나누고요. 전 세계에서는 90여 종이, 최근에도 좀 새로운 종류다라고 보고가 된 그런 종들도 있어서 90 몇 종이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지금도 한 마리 한 마리 줄어가고 있는, 조만간 멸종할지도 모르는 종도 있기 때문에 여종이라고 조금 더 약간 애누리를 여지를 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많은 고래 중에 지금까지 보고되고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종들은 한 30종 정도로 헤아리고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고래들이 그래도 많이 알려진 고래입니다. 저쪽부터 밍크고래, 남방큰돌고래, 그리고 상괭이입니다. Whales of the World라고 해서 세계의 고래들을 그래도 대부분 다 올려놓은 포스터예요. 저 벽 쪽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고래들이 수염고래류이고요. 제 쪽에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고래들이 이빨고래류입니다. 자, 수염고래류와 이빨고래류가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드리겠지만, 포스터에서 잠깐 보시면 좀 느껴지죠? 수염고래류는 대부분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큰 고래라고 알려진 밍크고래가 수염고래 중에선 제일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빨고래류는 좀 돌고래 같은 작은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고래 중에 제일 큰 고래는 향고래예요. 우선 수염고래류. 자, 수염고래류 하니까 그러면 쟤네들은 입 주변에 이렇게 아빠 같은 까뭇까뭇하고 긴 수염이 나나요? 라고 할 텐데, 물론 그런 수염도 고래에서 있기는 합니다만, 재밌게도 고래는 태어났을 때만 입 주변에 수염이 몇 가닥 있다가 조금 지나면 그걸 다 빠져서 자국만 남아요. 그래서 사람 같은 그런 터럭이라고 얘기하는 수염은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수염은 영어로는 발린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보이는 수염판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다 위키피디아라든가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백과사전을 뒤지고 놀았어요. 그럼 백과사전의 가장 큰 원칙은 뭐죠? 앞에서부터 뒤까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얘기도 보고 사진도 보고 하는데 예전에는 고래 수염으로 속옷에 들어가는 심도 했다고 하고 부채 쌀도 만들었다고 하고 구두 주걱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니 이런 털 갖고 어떻게 그런 걸 만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보이는 저런 고래 입안에 있는 수염판은 손톱 같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톱이나 발톱 같은 단단한 그런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되게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길이도 크고 두텁기 때문에 그런 판 요새 같으면 플라스틱 판 같은 그런 성형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된 거죠. 자, 대부분의 수염 고래류들은 사실 고래 종들마다 먹는 방식들이 다르지만 이렇게 보시면 고래 아래턱에는 주름이 굉장히 많죠. 그 주름으로 입을 부풀려서 저렇게 먹이가 모여 있으면 왕 하고 한 입에 뭅니다. 그래서 물고 혓바닥도 부풀리고 목에 있는 주름을 줄이면서 아까 보셨던 저런 수염판 사이사이에 있는 틈으로 물을 쭉 뱉어내요. 그러면 입안에는 저렇게 먹이들만 남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빨 고래류들은 입안에 사람 같은 이렇게 에나멜 질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는 치아를 가지고 있는 고래류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빨 고래류, 돌고래, 향고래, 범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이빨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먹이를 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미끄러운 물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원안에 지금 보이실까요? 자, 수산물 좋아하시는 아버님들은 금방 알아채실 텐데 자, 배가 깨끗한 자연산 광어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우리 이제 학술 용어로는 넙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들이고요. 지금 넙치를 물고 열심히 가는 돌고래를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미끈미끈한 물고기가 물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먹이를 꽉 잡는 그런 집게 같은 역할을 하는 치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고래들은 대부분의 경우 입안에 꽉 들어온 먹이를 씹거나 하지 않고 꿀꺽 삼키게 됩니다. 자, 한반도 우리나라 바다 주변에 있는 고래들입니다. 사실 얘네들보다 더 많은 종류들이 목격이 됐지만 주요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래류들입니다. 밍크고래는 서해, 남해, 동해 다 존재를 하고요. 상괭이도 서해, 남해에 굉장히 많고 동해, 남부에도 존재를 합니다. 대신에 동해에는 쇠돌고래, 까치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같이 굉장히 다양한 종의 돌고래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래는 어떤 고래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봤을 때 밍크고래와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그리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래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밍크고래입니다. 맨 처음에 사진에도 나왔는데 자, 요렇게 등이 동그랗게 보이고 작고 날렵한 지느러미가 있어요. 밍크고래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혹등고래 같이 화려한 브리징을 한다거나 물을 튀기거나 꼬리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수줍게 다니는 고래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밍크고래를 물 밖에서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이제 혼액이 돼서 위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밍크고래입니다. 이렇게 보면 와 크다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저 강당 끝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생각보다 또 비교를 해보면 살짝 좀 작은 느낌이 좀 있어요. 밍크고래는 다 자란 성체가 9m 그리고 몸무게는 1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에 있는 흰 띠무늬, 가슴 지느러미에 있는 요 흰 띠 있죠. 가슴 지느러미에 흰 띠가 있으면 저희는 밍크고래입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납작하고 뾰족한 머리, 그리고 검은색 등, 하얀색 배, 이런 것들이 밍크고래가 속해 있는 참고래과의 특징입니다. 사실 근데 9m라고 얘기를 하면 야, 굉장히 큰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들 알려져 있지만 제일 큰 대왕고래의 새끼는 태어날 때 한 8, 9m에서 태어납니다. 10m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종종 되는 참고래 새끼들도 10m가 넘었는데도 1살, 2살짜리 애기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수면에서 보는데도 가슴 지느러미에 있는 흰 무늬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또 뭐가 보이실까요? 사실 여기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고래는 육상에서 살다가 물이 더 살기 좋다라고 생각해서 물로 간 동물들이에요. 물로 가면서 물에서 숨쉬기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가미는 물고기의 특징인데 아가미로 숨을 쉬려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로 숨을 쉬어요. 그런데 포유류는 폐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물속이 아니라 공기 중에 산소로 숨을 쉽니다. 자, 그런데 물속에서 여기서 수영 배우는 친구 일단 손 들어봐요. 자, 손 내려보세요. 질문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선생님이 그냥 바로 다 풀어드릴게요. 자, 물 속에서 수영을 하면서도 숨을 쉬려면 우리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수면 밖으로 입이든 코든 꺼내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물속에서 깊이 사는데 매번 우리처럼 어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드는 일도 힘든데 고래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아까 본 혹등고래 같이 이렇게 가슴 지느러미로 한 방 팡 치는 행동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숨쉬기 좋으려고 콧구멍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이마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저 나란한 구멍 2개가 고래의 콧구멍입니다. 네, 고래에 가장 가까운 육상에 사는 친척이 뭔지 아세요? 네, 머리띠한 친구. 친척. 몰라? 일단 손은 들고 봤어? 그럴 수 있지. 놀랍게도 하마예요. 네. 하마가 물속에서 숨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네. 하마는 물에서 이렇게 좀 땅을 이렇게 팅팅하고 딛기도 하지만 물속에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하마는 눈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고요. 그대로 앞으로 가서 콧구멍이 앞으로 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코가 거의 수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이 물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고래들은 더 숨쉬기가 좋으라고 물 위에 띄우기 가장 좋은 요 머리, 정수리에 콧구멍이 있습니다. 자, 수염고래들은 이렇게 콧구멍이 2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고래가 물을 뿜는다라고 하는 분수공은 사실 분수공이 아니고 저 콧구멍이고 정확한 이름은 분기공입니다. 공기를 내보내고 저기로 숨을 쉬는 거예요. 네, 요 사진도 아까 보셨다시피 마찬가지로 밍크고래의 특징이에요. 밍크고래는 저희가 바다에 조사하러 가면 저렇게 조용히 슉 하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저 까만 등지느러미가 밍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죠.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참돌고래입니다. 자, 참돌고래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돌고래랑 좀 비슷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한 친구 손 들어봐봐.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오, 자, 대부분의 고래들은 왜 이런 색깔들을 취하고 있냐면 등 쪽이 검거나 한 이유는 위에서 봤을 때는 깜깜한 바다랑 비슷해 보이고
밑에서 보면 밝은 수면과 비슷해 보이라고 배 쪽이 밝아요. 그런데 자, 참돌고래 옆에 보시면 뚜렷하게 않으려나?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노란색 무늬가 있거든요. 저렇게 옆구리에서 X자로 교차를 하는 모래시계 모양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얘는 참돌고래군요 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참돌고래라고 얘기하냐면 참자는 얘가 진짜야 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붙이는 그런 접두사예요. 아, 참, 거짓 들어봤죠? 네. 그리고 아직 교과서 같은 데는 잘 안 나오겠지만 생물학적인 이름을 다루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명에는 얘가 진짜다, 얘가 대표하는 종이야 라고 할 때 앞에다 참자를 붙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참새가 어떻게 보면 새를 대표하는 그런 좀 친근한 종이 아닐까 싶고요. 자, 보시면 높게 솟은 등지느러미, 날렵한 몸매, 그리고 뾰족한 부리 이런 것들이 돌고래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참돌고래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참돌고래는 굉장히 큰 무리를 주로 형성을 하고 우리나라 동해에 거의 연중 분포를 합니다. 물론 먼바다 바깥바다로도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나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모여 있을 때는 뭐 1000마리도 모여 있고 해서 1000마리 넘게도 모여 있어서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배 주변에 붙어서 뭐 선수파를 탄다던가 하는 그런 한마디로 좀 약간 아, 내가 정말 고래를 봤어요 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시면 자, 여기 정수리에 구멍 있죠? 네, 저게 돌고래의 콧구멍입니다. 돌고래, 이빨고래류들은 요 콧구멍이 머리뼈에는 2개가 있는데 요 바깥에서 보면 하나로 구멍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뼈도 약간 살짝 비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에 저렇게 있는 게 네, 콧구멍이라는 거, 그리고 이빨이 있는 고래들은 콧구멍이 하나만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낫돌고래입니다. 낫돌고래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낫돌고래는 아까 본 참돌고래보다는 입이 좀 짧고요. 부리가 좀 짧고 뾰족하고 그리고 더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낫돌고래란 이름이 붙었냐면 저 등지느러미 보이세요? 네, 앞에는 앞쪽 모서리는 까맣고 뒤쪽은 하얗죠. 그래서 많은 낫돌고래들이 헤엄쳐서 지나가면 등지느러미가 마치 낫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국명은 낫돌고래고 영어 명칭은 태평양의 왼쪽 옆구리를 가진 돌고래라는 뜻의 퍼시픽 화이트사이디드 돌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낫돌고래는 태평양 연안에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서양 쪽에도 화이트사이디드 돌핀이 있는데 생긴 게 얘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 낫돌고래는 참돌고래처럼 동해에 많이 분포를 하지만 참돌고래보다는 약간 더 차가운 물을 좋아해서 주로 겨울철, 이른 봄철까지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루는 약간 좀 그 단위가 참돌고래보다는 좀 작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무리를 이루고 물을 많이 튀기면서 헤엄을 칩니다. 네, 자, 상괭이에요. 상괭이, 상광어 뭐 좀 약간 변형된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지만 돌고래가 아니라 상괭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점이 특이하죠. 저도 처음 돌고래랑 관련된 연구를 했을 때 왜 얘만 이렇게 붙었을까 했는데 사실 물고기에 대한 역사라든가 첫 그 학술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자산어보에는 상광어라고 해서 위쪽이 반짝거리는 물고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광어가 정말 상괭이가 됐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영어 이름은 피니스 포포이즈라고 해서 등지느러미가 없는 쇠돌고래라는 이름이에요. 자, 쇠돌고래. 쇠돌고래는 또 뭐예요? 돌고래도 아니고. 자, 고래는 제가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나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크게는 크기로 구분을 했을 때는 고래, 돌고래, 더 작은 쇠돌고래로 나눕니다.
쇠돌고래류에는 자 저렇게 부리가 주둥이가 좀 짧고 그런 애들이 더 많고 다 커도 2m를 잘 넘지 않는 2m가 키의 한계인 그런 좀 더 작은 고래들 그리고 그러니까 돌고래들과는 치아의 형태가 좀 다른 그런 돌고래들을 쇠돌고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할 수가 있는데 자 상대이가 어떻게 하고 있죠? 머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죠. 돌고래들은 이렇게 머리를 구부릴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 구부리고 몸을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고 물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고래들이 상갱이나 벨루가 그리고 몇몇 종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치기보다는 물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래들이에요. 자, 이렇게 수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 엄마랑 애기예요. 물속에서 저희가 배를 타고 조사를 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보이면 저건 까만 타이어 튜브인가 고래인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까만 조약돌같이 뺀질뺀질한 물고기다 라고 해서 상광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댕이도 흰고래같이 벨루가같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좀 더 까맣고 짙은 색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채색이 밝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남방 큰돌고래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그 남방 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제주도만 돌면서 살고 있어요. 남방 큰돌고래라고 하는 종은 보통 이제 그 많은 곳들의 연안에는 분포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육지가 아니라 제주에만 있다라고 해서 제주 남방 큰돌고래라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지금 한 120여 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주요 돌고래류 발견 지점 했을 때 지도가 너무 작아서 구분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노란색 삼각형이 상댕이 발견 지점이에요. 서해안과 남해안 대부분 다 그리고 동해안 남부 조금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분포를 하고 있죠. 상갱이들은 깊은 해역으로는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얕은 바다에서 주로 분포를 해서 살아가고 있고 제주도 주변에는 남방 큰돌고래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낫돌고래와 참돌고래는 동해 연안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좀 섭섭하니까 자 범고래도 우리나라 바다에서 가끔 목격을 합니다. 자 영어로 킬러 웨일이라고 해서 야 이러니까 꼭 사람도 죽인 것 같은데 물론 킬러 웨일 범고래는 물고기를 먹는 부류와 그리고 포유동물을 먹는 부류가 있습니다만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작은 돌고래라던가 뭐 때로는 여러 마리가 모여서 자기보다 큰 고래의 새끼를 사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범고래가 물범을 잡아먹었다던가 뭐 사람을 공격했다던가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얘네들도 다 크면 한 9m에 달하고 몸무게는 한 6톤, 아까 밍크고래보다는 좀 작죠. 그리고 굉장히 높게 뻗은 등지느러미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래입니다. 그리고 등지느러미 뒤에 있는 흰색 안장무늬가 어느 지역에 사는 무리들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과 형태가 달라요. 사실 고래들은 이렇게 위에서 본다고 해서 성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암수가 구분이 되는 종류가 범고래예요. 범고래 엄마와 새끼인데 보시면 엄마의 등지느러미보다 새끼의 등지느러미가 더 뾰족해 보이시죠? 네. 제가 이걸 보통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각 삼각형처럼 생겼다라고 봤을 때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높이가 더 높은 애들이 수컷 그리고 조금 더 밑변이 넓은 애들이 암컷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염고래류는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고요.
이빨고래류는 수컷이 암컷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암수의 덩치의 차이는 동물들도 모두 다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역시 범고래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해양 포유류는 기각류입니다. 기각류 이제 익숙하지 않은 한자일 텐데 지느러미 기자에 다리 각 해서 다리가 지느러미처럼 생긴 동물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물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물범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개랑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장기관 그리고 생물학적인 분류도 곰에서 분류가 된 개랑 굉장히 가까운 친척들이라서 이빨의 생김새, 치아의 생김새, 그리고 뭐 간의 생김새, 소화기관 전부 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역시 수영에 굉장히 적합한 몸체, 날렵한 유선형의 몸체와 도톰한 피하지방, 그리고 물갈퀴가 발달된 발을 가지고 있어서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얘네들은 물에서 사냥하고 또 때로는 물 위에서 동동 떠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1년의 일정한 부분들은 수면 위로 떠서 이렇게 번식이라던가 아기를 낳고 키우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기각류인 점박이 물범을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예전에 바다 표범이라고도 불렸고 잔점박이 물범이라고도 불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공식 명칭은 점박이 물범입니다. 수족관의 많은 개체들은 보통 참물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는 유럽이나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 저쪽 위쪽에 살고 있는 종류들이고요. 점박이 물범은 시베리아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중국의 바레 쪽에서, 바레만 쪽에서 번식을 해서 여름철을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기 위해 내려오는 무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일단은 백령도 그리고 가로림만이라고 얘기하는 서산 근처에 주로 내려와서 여름을 보내고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도 꽤 많은 개체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통하고 동그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물범 중에는 기각류 중에는 굉장히 체구가 작은 편에 속해서 바이칼 물범 다음으로 클 거예요. 자, 점박이 물범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백령도 서해에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에서 구조가 된 경우들도 있고 동해에서도 굉장히 구조도 많이 되고 사체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물개입니다. 예전에는 북방물개, 노던 퍼실이라고 해서 북방물개들도 많이 발견이 되는 편인데요. 얘네들은 수면의 온도가 15도를 넘는 바다에선 잘 놀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해 조금 높은 강원도 주변 해역에서만 주로 한정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희한하게 물에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저렇게 앞발과 뒷발을 나란히 붙여서 요렇게 들고 있는, 그러니까 타이어 자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런 자세로 동동동동동동동동 떠서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짧은 요 코 부분을 갖고 있어서 옆에서 보면 굉장히 뾰족하고 귀여워 보입니다. 자, 크기는 아까 물범보다는 조금 더 커졌죠. 그리고 채색도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고요. 북반구에 있는 유일한 물개류입니다. 자, 물개가 발견된 거 지역 표시를 하신 거 보면은 포항이 제일 남쪽이고 대부분 동해안 북부 쪽으로 넓게 퍼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범과 물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어로는 트루실, 이어드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 영어를 좀 아는 친구들은 힌트를 받았을 것 같은데, 자, 물범은 귓구멍은 있는데 귓바퀴가 없어요. 그런데 물개는 저렇게 귓바퀴가 있어요. 요거 귀예요. 굉장히 조그맣죠? 요렇게 해갖고 팔랑팔랑 있는 귀가 있습니다. 예, 물개류들은 물개, 바다사자, 큰 바다사자 이런 애들은 저렇게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범은 다리가 상대적으로 좀 짧고 육상에서 좀 주로 통통통통 튀어다니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물개는 앞다리가 조금 더 길고
때로는 뒷다리까지 어느 정도 받쳐줘서 육상에서의 보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선생님만 아는 사실에 대한 물개와 물범을 구분하는 기준. 네,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은 하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쳐 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건 퀴즈를 내도 못 맞춰서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피곤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으면 물개고, 박수를 못 치면 물범입니다. 그래서 물개 박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물개 박수 한 번씩 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